앉아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그룹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프리하게 좀 대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멘자 토크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우리 멘자 토크 할 때는 학술 대화하고 다르게 조금 발제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의 시간을 좀 풍성히 갖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발제를 한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때 네 분이 발제했지만 지금 두 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분이 발제한 내용을 질문해도 여기 남은 두 분이 대답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발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통일에 관해서 나름 이제 여기 이미 예전에 발제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유롭게 우리 통일에 관한 궁금증 이런 것들 또는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거를 편안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든지 또는 이런 거를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또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무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 무선 마이크를 하나 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여기 발제자로 계신 분이 최재덕 박사님이 신정부에 말하는 통일 외교 정책, 특별히 대중관계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봉일 박사님이 칼빈의 다니엘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온 추방과 박해의 의미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발제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통일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러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우리 발제하실 분은 먼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여러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누가 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안 교수님. 중심대 안일섭입니다. 일단 오늘 전체 발제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너무 참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고요.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시는 회원들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일단 가신 분들이 계셔서 발제하시고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있는 분들 여기 좀 질문 겸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두 분의 발제를 연결시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최재덕 박사님 좋은 발제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대중관계를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우리 한국인의 인플라를 말할 때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세 개의 축을 하시는 중에 디아스포라 한인도 같이 묶어서 한 축으로 넣으신 거를 기억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신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난민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한국은 난민이 아니잖아요. 이주민이지만 그러나 당시 16세기 유럽의 상황에서는 그게 이주이기도 하고 난민이기도 하고 이게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봉일 박사님께서 프랑스 개혁교회를 위해서 조언을 했던 그 프랑스인 자체 칼빈이 난민이었기 때문에 더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 대중관계에 있어서 과연 디아스포라가 할 수 있는 영역 혹은 구체적인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디아스포라가
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한국인들 가운데 그냥 대중관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컨텐츠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제한이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박봉일 박사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역사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아까 그 논평하신 안 교수님의 그 논평을 성경신학자와 역사신학자가 늘 있는 그런 흔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박봉일 박사님께 여쭤보면 지금 난민을 말하는 칼빈의 이야기가 이제 박해와 추방. 박해와 추방이었죠. 근데 박해와 추방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칼빈에게 영향을 받았던 네덜란드 개혁주의자들은 오히려 네덜란드 밖에서 디아스포라 더치가 되어서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실제 가장 구심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박해와 추방을 넘어서서 이제는 본국, 자국의 조국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자국의 어떤 그 신앙의 굳건하게 세움을 위한 구심체가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강조 좀 말씀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아까 최 박사님께 드렸던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이 피난민들이나 디아스포라 그 국민들이 자국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자국의 신앙 확립에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난민들에 의한 교회개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부분을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떻게 어떤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재덕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답변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다만 이제 디아스포라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꺼냈고요. 그 질문이 이제 디아스포라 우리 동포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활동할 수 있고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제가 디아스포라를 얘기했을 때는 통일 문제, 한중 관계에 국한해서만 제가 디아스포라를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사실은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그동안 북한에 다닐 때도 많은 선교사분들이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을 받고 사실은 가교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조선족 동포 대부분들은 중국에 나가 있는 동포분들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사할린 쪽은 고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조선족 동포라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중 관계를 얘기를 하셔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저도 중국 초창기에 있을 때 90년대 후반에 주재원 할 때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 조선족 언어가 안 되니까요. 기업하는 분들이 일단은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기업들이 진출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연변과기대에 우리 90년대 초반에 세웠던 과기대가 지금 문을 닫았지만 꽤 오랫동안 그래도 과기대에서 우리 조선족 2세, 3세들을 키웠죠. 키워서 또 그들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와 연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통해서 평양과 연결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조선족 분들은 사실은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귀한 분들이죠. 영화에서처럼 어떤 깽단의 조선족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독립 후손의 자손들이 남아서 있는데 좀 경시되는 부분은 좀 있죠. 그래서 대중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이 아까 혐중, 혐한,
중국 문제가 아주 그 봄여를 가을 겨울이 있었어요. 한중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한때는 중문가가 영문가보다 가기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중문가 안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한령 내리면서 많이 그 사드 배치 이후에 경제 보복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뭐 한중 관계가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비자 협정을 열었어요. 이례적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지난 30년 동안 92년 수교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는데 중국은 무비자 협정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중 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 미중 간의 경쟁이 가장 심할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무비자 협정을 열었다는 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 국가와 북한 문제를 얹고 중국하고 함께 가는지 좀 시사점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중 관계 가장 안 좋을 때, 미중 관계 가장 심할 때 중국은 여하튼 한국을 이웃을 두려고 지금 유화적으로든 한국을 품으려고 무비자 협정을 열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한중 관계 굉장히 좋을 때도 아까 우리 현대에도 계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무비자를 요구했을 때 한중 관계가 좋을 때도 단 한 번도 중국은 무비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무비자로 아주 쉽게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러시아도 물론 무비자입니다만 중국은 최근에 열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조선족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이 계속해서 중요시하고요. 지금 그 한 40%가 한국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만은 뭐 연길에는 많이 조선족 사회가 좀 많이 붕괴된 이유도 있지만 하여튼 중국 내에서의 조선족의 위상은 가장 소수민족에서 위상이 가장 높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충분히 민족적인 자존감이 높을 만큼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위상은 높아요. 만나보면. 그리고 여하튼 이 중국의 뭐 결론적으로 뭐 답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디아스포라, 중국 디아스포라들이 대중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이런 거는 좀 말씀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발표했던 건 사실은 한국 정부가 재외 동포청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동포청을 만들었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민청도 지금 이제 새롭게 계획하고 있죠. 돼야 된다고 봐요. 이민청장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합해서 하나의 정부 부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미니스터, 장관, 차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재외동포부가. 왜냐면 그 중국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가장 힘이 센 게 이제 그 공산당이기 때문에 감사 기능을 한 감사부고요. 거기서 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부예요. 모든 당서기를 중앙정부 인사부에서 내려보내고 그 다음이 화교부예요. 화교청이에요. 가장 큰 상임위원, 국가상임위원 7명 밑에 가장 큰 기구 중에 하나가 감사, 인사, 화교예요. 화교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시하게 하죠. 여기서 7억의 인구를 중국 정부에서 네트워킹해서 중국의 위상을 강대국화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지금 한판 하겠다는 게 화교 네트워크의 그 외교력이에요. 그리고 초창기에 화교 자본이 엄청 들어가서 중국을 사실은 지금 경제를 부흥하게 했고,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도 엄청난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장관이 2명이에요, 사실. 외교부 장관 빼고. 디아스포라 미니스터 1명 있고, 또 외교부 동등한 디아스포라 하는, 같은 디아스포라 장관이 2명이에요, 이례적으로. 그만큼 한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 160개를 연결하고 있고, 미국하고 아주 소통하죠. 미국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하루도 많이 수출했잖아요. 유럽에도 한 6만 명, 디아스포라 인구가 800만 명, 고하 포함하면 700만 명 되는데 15% 된답니다. 우리 인구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 디아스포라를 활용해서 남북 문제, 통일 문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좀 이렇게 보수적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좀 이 디아스포라 문제는 그렇게 함께 관심을 가지고 통일 문제와 연관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발표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교수.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는 스켈분이 잉글랜드와 영국과 독일에 있는 난민교회가 네덜란드의 개혁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논문은 켈빈 다니엘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뺐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 감사합니다.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난민교회들이 여러 지역에 그 당시 흩어져 있었고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폭제가 돼서 다시 기억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도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든지 사회를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기여들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 저는 제네바 교회를 공부했으니까 거기서 훈련받았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메모한 걸 보면 켈빈도 다니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말씀 안에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의 성장과 개인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탈북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고대 앞에 있는데 거기에는 고대로 오는 박사생들이나 석사생들이 아프리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저희가 섬길 때 그들이 그 나라 돌아가서 신학을 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교회론을 박사 때 공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필요한 건 켈빈이 그랬던 것처럼 섬김의 정신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돌아와서 16세기의 배경에서도 신앙 안에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는 걸 켈빈을 통해서 다른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디오스포라 되어 있는 여러 난민들이나 이주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정신들도 같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다른 질문. 현재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총신대 기독교 통일개발학 박사과정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신승대라고 합니다. 신승대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새 정부에 바라는 통일 정책인데 이제 한중 관계 관련해 가지고 사실 현재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는데 워낙에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대중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보 정부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대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중국 관계 비즈니스를 갖다가 한 30여 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진보 정부였던 데를 기억해 보면은 보수 정부 대비해서 보더라도 과거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를 회고해 보면은 한중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막연하게 정부가 진보 정권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한중 관계가 개선될 거다 이런 나이브한 그런 생각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 이 경색돼 있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선결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답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잘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 지금 한중 관계가 많이 안 좋죠.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한중 관계는
이렇게 굴곡이 있었는데요.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그 진보 정부가 들어왔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그 올해 10월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게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터닝 포인트로. 그리고 시진핑이 올 것 같고요. 온다고 하고 있고, 그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안 올 것 같아요. 안 온다고 했고, 뭐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쪽 그 시진핑 현 정부 라인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중국 가서 전문가 중국 쪽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뭐 어마어마할 정도로 이 현 정부에 대한 것을 안 좋게 비평하는 얘기를, 뭐 거기가 중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하튼 그 현 정부가 이렇게 완전히 중국은 빼버리고 미국하고 한 거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하고는 아예 뭐 제가 보기엔 대화 절차를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올 것 같고, 온다고 했고 올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한중 관계의 복원 계기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온다는 것은 미리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외교적인 그 지금 한한령도 끝났잖아요, 거의. 그리고 무비자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그 경제 협력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시진핑이 오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게 되면, 뭐 오는 건 형식적이지만 오게 되면 그게 계기가 돼서 물밑 작업이 되고 한중 관계에 어떤 다시 물꼬가 트일 거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막연한 그 진보 정권이 들어오니까 한중 관계가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보다는 중국이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강의하면서 외교 정책이라는 게, 대외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게 1대1로나 2025 전략 가운데 미국하고 지금, 미국은 이렇게 보잖아요. 중국이 절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는 나라라고 본 거예요. 결론을 내렸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없다, 강대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 중국을 본 핵심이에요. 그게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하는 전략이에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결코 미국에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친구, 이웃 국가로서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게,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이제는 다른 전략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하면, 미국이 이렇게 지금 동맹 국가를 나름대로 지금 멀리 하잖아요. 특히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 브릭스라든가 상하이 협력기구, 하여튼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중국의 위상을 넓히면서, 이렇게 미국이 하도 자국 중심으로 가니까 그 벌어진 틈을, 공간을 중국이 이렇게 들어가서 친구로서 더 품겠다는 게 중국의 세계화 전략이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협정을 열어준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시진핑이 오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한국이 더 이상,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뭐 미국한테 확 갔지만 민주당 정권은 기대를 하는 거죠. 진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미국에 가겠냐. 우리 중국도 이렇게 한국을 같이 가자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 안에서 공간이 있다. 한중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어떤 진보 정권이니까 뭐 막연히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는 아닙니다. 예, 또 우리 우리 권사가 박사님. 저도 최대덕 박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수봉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수봉 목사님 오늘 주제가 적대적 대립의 보편화였잖아요. 시작부터, 오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한국 사회, 남한, 특히 기독교인들의 이 적대적 대립화, 그 문제의 심각성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일단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같이 했지만, 저희가 이 통일학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도 북한 이야기하고 북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도 종북 작발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나는 종북 작발일래야 종북 작발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갔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실이고 실제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종북 작발인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을 전문화하면 종중이 되고, 러시아를 전공하면 종러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빨갱이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한테는 특히 그 인식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이게 어느새 모르게 적대적 저 대립으로 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악마화하고 회개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적대적 대립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심화가 됐죠. 심화가 됐는데 그게 극대화돼서 나타난 게 이제 계엄령 사태였고, 계엄령 사태부터 지금까지 탄핵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조금 사라진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한 이 적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선거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든 그 적대적 대립화가 끝내거나 맺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왜 우리 보수 쪽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불법 선거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불법 선거 거기에도 중국인들이 개입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해가지고 조작을 했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제 시주풍이 올 수도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저기에서는 그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기독교인들의 많은 이 적대적 대립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나라 갔다가 북한에 갖다 바친다 그랬잖아요. 바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만났을 때 USB 그대로 갖다 다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모두 다 갖다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다 갖다 중국에다 바친다라고 아마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조금 낮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평화적으로, 보다 통일을 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심한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인 그러한 심화된 그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사고나 행동들이 더 나타나게 되지 않을지, 이 문제를 1차적으로는 최대덕 박사님께, 그리고 나머지 기타 플러스 넘어가는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회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에게 지혜를 좀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역할이, 우리 학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적대적 대립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좀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야 될 것 같고요.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고요. 저도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북한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참 힘들 때도 많은데요. 이 남북 관계를 풀려다가 이제 미중일러 국제 관계로 한 것도 이렇게 주변 나라들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그리고 디아스포라 얘기도 그렇게 각 나온 거고요. 이게 남북 당사자의 문제인데 지금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잖아요. 통일 문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적대화도 크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좋은 북방정책 통일 정책을 내놔도 정권이 바뀌면 다 뒤집어 엎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뭔가를 세웠다가 남북공동사무소 파괴했다가 또 다시 세우고, 길을 열었다가 또 끊고, 이런 걸 보면서 개성공단 뭐 금강산 다 열었다가 또 닫았고 또 다시 열어야겠죠. 이런 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는, 제가 저한테 갖는 마음은, 이게 함께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어렵더라도 이쪽으로 설득해서 가야지, 우리 단독으로 뭔가 길을 열고 만들면 또 정권 바뀌면 공동사무소 파괴해버리고, 북한은 또 믿을 수 없는, 미국의 무슨 우리가 그렇지도 않은데 미국에 끌려다니는 말도 못하는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북한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국내 문제의 좌우, 진보, 보수의 적대적 대립화도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강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함이라는 게 스트롱 파워도 있지만 하드 파워도 있잖아요. 소프트 파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예수님만큼. 제가 보기에 예수님만큼 강해야 이 남북 문제도 어떻게 해결돼 있고, 이 강대국 틈 안에서 한국이 살아갈 수 있다 봐요. 근데 강함이 뭐 군사력, 우리의 군사력, 뭐 기술력만 강화시키는 게 강한 게 아니고, 그 기독교 통일학회도 강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통일학회도 실력도 더 넘치고, 이렇게 그 반성도 하고, 이쪽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적대적 대립화를 자꾸 끌고 오는 이 세력도, 사실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는 다 같은 목소리만 내는 분들만 있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더 나중에 왜냐하면 기독교 통일학회를 나중에 알리는 사람들은 보면 이 반대 세력을 품었을 때 그들이 깽가리 치면서 알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게. 그래서 강한 것은 뭐가 강한지, 이 강하게 돌아가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그거를 캐치해야 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여튼 남북 문제, 이 북방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상대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쪽이 이렇게 적대적 대립화로 나오는 게,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예전에 뭐 늘 이렇게 지금 표면화돼 눈에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인 잠재는 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뭐 해결 방법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그냥 부족한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민주당 정부가 정권이 들어와서 이 북한 문제, 이 한반도 평화 문제, 통일 문제, 더 나아가서 북방경제협력, 대륙으로의 가는 길, 유로아시아의 길, 뭐 이런 거를 논할 때 반드시 이쪽 세력을 설득하고 함께 해서 정책을 내야 돼요. 다 일변도로 다 우리 쪽으로 또 정책을 만들고 그냥 또 뭐 그러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그렇게 만들어서 4년 하고 문 닫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민주당 정권에서도, 저도 뭐 이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의 생각을 듣고 적대화 하더라도 이거를 최대한 설득해 가면서 같이 이렇게 전문가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이제는 그런 길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지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이쪽의 세력, 우리도 또 같이 껴줄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대답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권성화 박사님이 질문하신 게 뭐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탄핵이 되고 계엄이 되고 탄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극우적인 목소리 중심지가 되는 그런 형상이 돼가지고 교회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도 우리가 교회 안에 늘 그런 어떤 양극화의 문제가 있었지만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2022년인가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사회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갈등의 그 요소 중에 종교 간의 갈등은 실제로 한 55%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이 정치 이념의 대립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크게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진보 보수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양상이 심한데, 그게 이제 더 심한 게 우리 개신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고 신앙의 색깔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이제 한번 정리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는 국민 통합적인 정책이 좀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또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는 건 얼마든지 뭐 수백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목소리의 톤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2006년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다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2006년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합동교단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보통 통일 담론을 선점하는 부분은 진보 진영이었는데 합동교단에 속한 사랑의 교회에서 그것도 보수적인 뭐 합동, 백석 이런 그 분들 중심으로 그 당시 고신들이 많이 계셨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선한 어떤 도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통일학회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것은 애초부터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보라고 나누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사회학적인 분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다 공이 인정하는 건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기장이나 뭐 다른 교단에 있는 학자들 만나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논의하는 어떤 컨센서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문제를 접근할 때도 우리 통일학회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그 정신으로 통일과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를 화해하고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속한 총신대학이나 합동교단은 뭐 보수 쪽 지금 뭐 그런 교단인데요. 근데 되게 감사한 일은 통일학회가 줄기차게 성경에 근거한 통일이라는 말을 한 번도 저희가 안 빠지고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게 결국은
교단을 변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언제부턴가 성경의 근거한 통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수용이 돼요. 그전엔 그런 단어가 매우 낯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인가 제가 재작년인가 기억하는데 저희 합동 교단 안에 통목원이 있고 이수봉 박사님 계시면 아실 텐데 통목원이라는 통일목연구원이 상설 기구로 세워졌는데 그 기구가 세워질 당시에 그 김창곤 목사님 이제 그 설립하시는 원장으로 계시고 안양석수교 제가 지난 학회했던 곳인데요. 그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몇 차례 그 주제 강연을 하면서 각 교단별로 통일 선교를 위한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 기구들의 연대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강조했고요. 그 기존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그 흐름들이 각 교단 안에서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은요, 정말 저는 절대적으로 큰 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아스팔트에 나가는 사람 중에 우리 교단에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심측이 있고요. 그리고 백석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분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건강한 교단의 다수 성도들과 목회자는 적어도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일반 학자들의 그런 진솔하고 정말 정중한 제안에 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미 저는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그 학회는 계속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한결같이 앞으로도 그리고 설령 정부가 바뀔지 기존 뭐 정당이 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떤 정부가 와도 똑같이 우리는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 이 한국 사회가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또 왜 우리 한국만 이렇게 극심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을 너무 좀 우리 한국인에 대한 자학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미 좌우가 뭐 좌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보수 진보가 극렬하고요. 유럽도 아주 극렬합니다. 뭐 독일은 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도 지금 극우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민족만이 어떤 열등한 상황 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세계적인 하나의 지금 경향이 그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피해국입니다. 그 피해국으로서 우리가 분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로서 오히려 화해를 말할 때 큰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화해를 말해야 하고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면서 정리하면 우리 민족이 어떤 갖고 있는 그 DNA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아니라 시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피해자로서 오히려 화해를 말하겠다. 이런 담대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오늘 박봉일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 성경 신학자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비판할 게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이제 찾아온 탈북자들 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이주해 오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저의 그 경험을 예를 든다면 우리 부산 기운실에서 이런 일종의 이제 이런 그 학술 대회 같은 것들을 이제 종종 하는데 사실 사람들 기껏 와봐야 한 20-30명 와요. 근데 한 번은 한 60-70명이 왔어요. 홀이 꽉 찼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난민이었어요. 그 예멘에서 제주도에 난민이 500명 와가지고 신청한 그때 이제 핫 이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난민을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난민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발표를 고신대 교수님이 굉장히 아주 잘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뭐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비판하기 위해서 막 들고 일어서는데 저 그런 장면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이런 나그네를 영접하고 성경에 우리가 좀 전에 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성경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우리 여러 가지 포비아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우리 굉장히 옹졸한 그런 그 기독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참 형성돼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난민을 어떻게 잘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 거기다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부인 또 칼빈이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난민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연구해서 발표해 준 게 또 우리 통일학교는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발표들이 많이 좀 나오고 또 거기다 플러스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이런 발제안들이 된다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같이 서로 노력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 교수님이 우리는 성경적인 통일론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큰 대의로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적인 통일론이 어떤 것인가라고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갈 때는 자칫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성경 문자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떻게 보면 와일드하게 좀 이렇게 무리하게 통일론으로 끌고 올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항상 우리 안에서 컨트롤 해주시고 또 비판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예. 네, 너무 무거운 얘기들이 오고 가서 다 쉬운 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 컸고 이제 아들은 어립니다. 그런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전혀. 이제 완전히 반중입니다. 게다가 우리 동네에는 외국인도 거의 없고요. 특히 이제 외노자도 거의 없고 저는 이제 뭐 탈북 북한 이탈주민이나 이런 분들 만나는 거 저는 아프리카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별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1세계보다 3세계는 뭐 별분이 다 계시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생소하지 않은데 저는 또 아프리카 빈민촌 사역을 한 7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그런 의식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차라리 일본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세대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성경적이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라는 게 뿌리가 박히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노력을 해도 얘네들이 20대가 되면 그리고 걔네들이 정치인이 되면 협상가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두 분 다 여쭤보고 싶은 게 박봉일 교수님께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칼빈 시대의 그런 난민들에 대한 혹은 외부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그 현지인들의 그런 인식이 칼빈으로 하여금 그런 운동, 그러니까 난민 교회들이나 추방당한 분들이 했던 그 역할이 크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제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역사적 사료는 우리가 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최대덕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학문적 정치적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특별히 저학년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선 쪽 분들이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외노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정서가 가라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저는 혐한 혐중 이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이제 각자 영역의 분야에서 혹시 이제 학문적인 건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이해관계 속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고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고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아침에 발제를 하러 오는데 제목이 새 정부에 바라는 통일 정책인데 저는 자유 주제로 전혀 상관없는 발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되게 무거웠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종합 토론을 들으면서 어쩌면 새 정부에 바라는 통일 정책이 교회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켈빈의 표현이라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켈빈은 굉장히 약자로서 난민으로서 공동체를 섬기는데 끊임없이 제네바 아이들이라고 토착민들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취했던 방법은 아이러니하게 정치적으로 정권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다시 켈빈이 교회가 안정되니까 눈을 돌려서 선교하고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갖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미치니까 어쩌면 이게 저희가 통일학회에 대해서 좀 어떤 박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교육을 공부하는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학회가 되게 좋은 점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더 설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 안의 갈등이 정치적인 것과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연관을 미친가 고민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을 잘 세우면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켈빈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니까 또 교회도 다른 사역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또 켈빈이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가 무조건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좀 모아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도울 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난민 문제를 보는 문제는 그런 EU 국가에서 유럽 연합이 아시다시피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았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안 받겠다고 하고 EU 국가였는데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국가가 영국이에요. 왜 자기 분담금을 내기 싫고, 왜 난민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잘 살아야지 너무 많은 분담금을 내기 싫어서 영국이 탈퇴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보면서 최근에 다시 영국이 가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EU에 다시 가입하겠다. 왜? 영국의 위상이 유럽에서 완전히, 옛날엔 영국이 셌는데 프랑스, 독일보다도 못하고 아주 영국 하면 유럽연합에서 아예 어떤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국가가 더 크게 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가 분담금 안 내려고 했는데, 근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영국보다 한참 뒤쳤는데 지금 독일이 유럽의 맹주가 됐어요. 그 난민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질문하신 거는 오히려 지금 중국을 더 많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무비자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은 너무 가까워 있어요. 일본은 여하튼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바다 건너고. 근데 중국은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북한하고도 국경을 두고 있고,
뭐 특히 연길 이런 데 가면 뭐 해랑강이 보이고 그 일성경이 있고 그 북한도 윤동주 생가가 있고 또 북한의 국경이 있고 북한, 러시아, 중국의 국경이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조금만 올라가면 1시간 30분만 가면 연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청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들, 화교들은 다 산동 사람이고 100%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중 관계는 뭐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을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이를 무비자일 때 자주 여행 다니고 곳곳을 여러 곳, 북경상해, 뭐 광동, 뭐 동북 삼성 이런데, 뭐 하얼빈, 뭐 안중근, 뭐 이런 그 의거했던 데 곳곳에 그 다음에 뭐 고구려 집안, 고구려 영토 있던 광개토 대양비 뭐 이런 그런 곳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니면 이게 중국이 믿고 그렇더라도 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사실은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한때는 너무 높았어요. 아시다시피 미중일러 4강 중에서 미국, 일본을 합쳐도 중국보다 안 됐어요. 홍콩 포함하면 한 나라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30%가 넘었다는 것은 그래서 늘 염려했던 게 이게 중국하고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든 뭐든 보복하면 너무 한 나라가 휘청거리는 걸 염려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10% 빠졌어요. 한 17%, 18% 되는데 그래도 작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 미국이 좀 높아졌고 그래서 여전히 한중 간의 그 기업 간의 협력은 많고 예전만큼 가장 그 많은 교류가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한중 간의 교역은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17% 정도 돼요. 대외 의존도가 경제협력, 수출입 구조가요. 그러고 있고 여전히 뭐 계속 중국은 교육, 뭐 문화, 사회, 정치 이슈 다 같이 함께 가고 있고 남북 문제도 그래서 뭐 혐중 어린애들이 싫어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 좀 뭐 우리도 그랬지만 못된 짓 한 거 사실이고 미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좋아질 수 있고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문제는 문제화시켜서 중국하고 적이 돼가지고 완전히 했을 때 우리한테 이익이 되냐. 완전히 결별해서 대중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게 되면 국익이나 우리 개인한테 이익이 되냐 봤을 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접근으로 한다면 지금 오히려 무비자고 좀 안 좋게 볼 때 더 가서 좀 여행도 하고 뭐 배우고 이러면서 한중 관계 가볍게 풀 수 있지 않나. 네. 예, 더 많이 질문하고 또 대화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또 많은 것을 대답해 주신 우리 두 분 발제자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결국 마지막 최종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3 대선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화롭게 치러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참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보다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올바른 통치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정권을 통해서 그동안 나뉘고 갈라졌던 이 사회가 다시 통합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극단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공존하는
그동안 무너진 남북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진일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지혜롭게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쟁 없이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꼭 이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통일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여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어떤 통일의 정책을 펼치하는가를 함께 의논하며 또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주님 무사히 평화롭게 잘 치러지게 하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수용하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 오랜 동안 반목과 질시와 갈등과 투쟁의 관계에서 이제는 평화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그런 통합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정부 앞에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새로운 정부가 이제는 그동안에 허물어졌던 남북의 관계를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과 좋은 외교 관계를 갖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이 극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평화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는 참으로 이제 남북의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주님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인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주님 이런 극한 대립이 없는 평화롭고 하나가 된 통일된 국가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주여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좋은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